장투책방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다 듣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실 거죠? 자, 그럼 누워서 눈을 감고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지금보다 밤이 더 어둡고 별이 더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조용하고 단정한 집 한 채가 있었죠. 그 집에는 부지런한 시어머니와 말수가 적은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참 착했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가 깨기 전 밤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게 했죠. 그런데요, 이 며느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방귀를 너무 잘 낀다는 것. 며느리는 늘 조심했어요. 걸을 때도 살금살금, 앉을 때도 살짝,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살았죠. 혹시라도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냄새라도 나면. 그래서 며느리는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이를 꽉 깨물고 배를 꽉 누르고 눈을 찔끔 감고 참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모두 잠든 조용한 집. 바람소리만 스르르 흐르는 그때, 뱃속에서는 꾸룩꾸룩 작은 북소리 같은 신호가 들려왔거든요. 며느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방귀는 마음처럼 참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줄 알았던 그때, 며느리는 결국 세상에서 제일 크게, 제일 솔직하게, 제일 시원하게 방귀를 뀌고 말았어요. 너무 놀란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숨도 쉬지 못했죠. 들었을까? 집이 무너질 정도였는데 혹시 들은 거 아니겠지? 다행히도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며느리의 방귀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은데? 앞으로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뀌어야겠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참고 참던 방귀가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그 소리에 방 안의 창문이 덜컹거리고 지붕 위의 기와가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이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어요. 집안에 등불이 켜지고 모두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바라봤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지고 손은 덜덜 떨렸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저는 방귀를 잘 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참으며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솔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 있더니 뜻밖에도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였느냐?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사람이 방귀도 못 뀌고 살면 그게 무슨 사람이냐? 아이고,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마당에서도 부엌에서도 심지어 들판에서도 필요할 땐 마음껏 방귀를 뀌었죠. 이상하게도 그 후로 며느리는 집이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웃음이 늘고 화목해지고 사람들의 얼굴도 환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솔직한 집에는 웃음이 머문다. 참지 않아도 되는 집이 진짜 집이지.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이 되었답니다. 흥부, 놀부. 옛날 옛적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어느 날 흥부와 놀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착한 동생 흥분의 가족을 모두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흥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보냈어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을 해도 흥분의 집은 참 가난했답니다. 지붕은 헐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대기 일쑤였지만 흥부 내외는 서로를 다독이며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걱정 마오. 내일은 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오겠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먹을 것은 늘 부족했어요. 흥분의 가족에게는 유독 길고 추운 겨울이었죠. 창고는 비어있고 아이들은 며칠째 묽은 죽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해 기운 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흥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형 놀부의 집으로 향했어요. 찬 바람을 뚫고 도착한 놀부네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영치 없지만 밥 한 술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술궂은 놀부의 아내는 밥주걱을 든 채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 밥이 어디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구걸이야?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하고 때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흥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흥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뺨에 달라붙은 뜨끈한 밥알들을 느끼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아, 따뜻하다.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여나 찬바람에 밥알이 식을까봐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 달렸죠. 집에 도착한 흥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어서 오너라. 여기 뺨에 붙은 밥이라도 먹어 허기를 채우거라. 흥부는 제 뺨에 붙은 밥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어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었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밥알을 보석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씹으며 웃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흥부의 눈가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흥분의 가족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이 들었어요. 비록 배는 고팠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부자보다 풍족한 밤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고 담장 밑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죠.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주저기며 흥부네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흥부는 제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 주었구나. 반갑다. 반가워.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습격했어요. 어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져 그만 다리가 톡 부러지고 말았어요. 흥부는 깜짝 놀라 달려가 제비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죠. 아유, 가엾어라. 얼마나 아프겠니?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명주실로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렸고 가을이 되자 다시 남쪽으로 멀리 날아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에 떠났던 그 제비가 입에 무언가 하얀 것을 물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박씨 하나였습니다. 흥부는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고 정성을 다해 물을 주자 며칠 뒤 싹이 트고 덩굴이 쑥쑥 뻗어나가서 초가집 지붕 위로 커다란 박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빛을 받은 박들은 마치 둥근 달이 지붕 위에 내려앉은 듯 탐스럽고 하였어요. 추석 무렵 흥분의 가족은 박을 타기로 했어요. 슬근슬근 돕질하세. 에이루야 당겨주게. 흥부와 아내가 마주 앉아 톱질을 시작했어요. 스르렁 슬근 스르렁 슬근. 일정한 박자에 맞춰 톱이 박을 가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첫 번째 박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금화와 보석들에 흥분의 가족은 모두 기뻐했어요. 아니, 이게 웬 금화야? 다음 박에선 뭐가 나올까? 같이 한번 갈라보세.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목재와 비단이 가득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박에서는 쌀가마니가 끝도 없이 쏟아졌죠. 흥분의 집 마당은 금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착한 마음씨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심술이 난 놀부는 억지로 제비의 다리를 분질러 놓은 뒤 다시 고쳐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었죠. 놀부네 지붕 위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도 이제 천하 제일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는 욕심 가득한 눈으로 박을 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박이 갈라지자 보물 대신 험상궂은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놀부를 혼내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똥과 오물이 쏟아졌고 세 번째 박에서는 빚쟁이들이 나와 놀부의 전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놀부는 길거리에 나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 집으로 가시죠. 함께 살면 됩니다.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흥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흥부와 놀부는 커다란 기와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밤마다 형제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욕심은 사라지고 형제 사이에 따뜻한 정만 남게 되었답니다. 십이지신 이야기. 하늘나라의 주인인 옥황산제님은 인간 세상을 지켜줄 12명의 수호신을 정하기로 했어요.
정월 초하루 아침, 가장 먼저 하늘문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12동물을 정하겠노라. 이 소식은 숲과 들판, 그리고 바닷속까지 퍼져나갔어요. 원숭이, 양, 쥐, 토끼, 뱀, 개, 소, 용, 돼지, 호랑이, 말, 닭. 이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주를 준비했어요. 누구는 발톱을 갈고, 누구는 날개를 가다듬으며 고요한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어요. 12명의 수호신이 될 동물들은 과연 누구누구일지 옥황상제님도 궁금했죠. 경주 전날 밤, 세상은 유독 고요했어요. 찬란한 별빛만이 동물들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죠. 모두가 긴장한 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동물이 있었어요. 가장 부지런한 소는 생각했어요. 나는 걸음이 느리니 남들보다 일찍 출발해야겠다. 소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소의 발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아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몰래 소의 뿔 위로 폴짝 뛰어 올라탄 작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쥐였죠. 소는 그것도 모른 채 묵묵히 길을 걸었어요. 새벽이 오고 하늘문이 저 멀리 보일 때쯤 소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내가 1등이구나.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른 순간 소의 머리 위에 있던 쥐가 휘릭 하고 뛰어내려 가장 먼저 문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쥐가 1등, 소가 2등이 되었죠. 쥐의 영리함과 소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잇는 동물들의 개성 넘치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3등은 용맹한 호랑이였어요. 거친 산맥을 넘고 깊은 강을 헤엄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죠. 어흥! 하고 산천을 울리는 기백을 뽐내며 들어온 호랑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듬직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니, 내가 왜 3등이야? 1등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걸음이 느려서 좀 일찍 출발했어. 4등은 귀여운 토끼예요. 토끼는 빠른 발을 이용해 깡총깡총 강물 위에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사실 중간에 자신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에 풀밭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 깨어난 뒤 꼬리를 흔들며 들어왔죠. 5등은 신비로운 용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용은 마음만 먹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는 길에 가뭄이 든 마을을 보고는
비를 내려주느라 조금 늦고 말았어요. 옥황상제님은 용의 그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하며 환영해 주었답니다. 6등과 7등은 뱀과 말입니다. 뱀은 다리가 없었지만 말의 다리에 몰래 몸을 감고 왔어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뱀이 슈슉 하고 먼저 나타나 6등이 되었고, 이에 깜짝 놀라 주춤했던 말은 7등이 되었답니다. 그 뒤로 양과 원숭이, 그리고 닭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이 세 친구는 성격은 다르지만 강을 건널 때 서로 뗏목을 밀고 당겨주며 의리를 지켰어요.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가는 길을 택한 이들은 차례대로 8, 9, 10등이 되었답니다. 거의 다 끝날 무렵 11등으로 개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했던 개는 길을 오다 맑은 시냇물을 만나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느라 조금 늦어버렸죠. 마지막 12등은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달리는 도중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고는 배불리 먹은 뒤 한참 자고 일어나서 느릿느릿 여유 있게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12마리 동물들이 모두 모이자 옥황상제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인간들의 시간을 지켜줄 수호신이다. 한 마리씩 돌아가며 땅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어라. 동물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어요. 쥐부터 돼지까지 저마다의 성격대로 세상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죠. 하늘나라는 이제 동물 수호신들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세상의 시간은 조화롭게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효자 호랑이.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어머니께 드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 깊숙이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어흥 하고 산천을 울리는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기세에 나무꾼은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침착하게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형님, 이제야 형님을 뵙는군요. 호랑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응? 내가 어찌 네 형이란 말이냐? 재치 넘치는 나무꾼은 눈물을 훔치며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산에 갔다가 호랑이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형님의 눈매가
우리 어머니와 꼭 닮으셨군요.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랑이는 그만 나무꾼의 정성어린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 내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호랑이가 된 것이었구나. 나에게도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구나. 호랑이의 날카로웠던 눈매가 금세 부드럽게 풀렸어요. 커다란 앞발을 바닥에 내리고 호랑이는 나무꾼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잘 계시느냐? 진지는 거르지 않으시고 잠자리는 따뜻하신 게냐? 호랑이의 눈에는 어느새 촉촉한 그리움이 맺혔어요. 나무꾼은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형님. 형님 생각에 가끔 눈물 짓기도 하시지만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안도한 듯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결은 마치 숲을 흔드는 따뜻한 봄바람 같았죠. 호랑이는 앞발로 나무꾼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거렸어요. 참으로 고맙구나, 아우야. 내가 이 몸이라 직접 찾아가 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전주의 한이로구나. 어서 내려가거라. 해가 지면 산길이 험하니 서둘러 집으로 가 어머니 곁을 지켜드려라. 호랑이는 나무꾼이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네가 내 목까지 효도를 다 해주렴. 나무꾼이 고개를 돌려 다시 보니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든든하고 다정한 큰 형님의 모습 같았어요. 나무꾼은 형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마치 잘 가거라, 잘 가거라 하고 인사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답니다. 그날 이후 나무꾼의 집 앞마당에는 매일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터벅터벅 하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호랑이는 산속을 누비며 잡은 멧돼지나 커다란 산짐승을 입에 물고 내려와 나무꾼의 집 마당에 살며시 내려놓고 갔어요. 어머니가 고기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떤 날은 땔감으로 쓰기 좋은 굵은 나무 둥치를 물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놓인 선물을 보며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들아, 네 형님이 오늘 또 다녀갔나 보구나. 짐승의 몸을 하고서도 어찌 이리 마음이 깊을꼬. 호랑이는 담장 밖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달빛 아래 호랑이의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긴 꼬리는 만족스러운 듯 천천히 살랑거렸어요. 자신이 호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마음 하나로 산으로 돌아가는 호랑이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사각, 사각. 마른 잎을 밟는 호랑이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멀어져 가네요. 세월이 흘러 늙으신 어머니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무꾼은 정성껏 장례를 치렀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마당에 놓이던 호랑이의 선물도 뚝 끊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호랑이 형님 생각이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털은 푸석푸석해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호랑이의 꼬리였습니다. 호랑이의 꼬리 끝에 하얀 무명댕기가 매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입는 것처럼 호랑이도 나름대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형님! 형님! 나무꾼이 다가가자 호랑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무꾼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는 임무를 다했다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호랑이는 길게 한 번 울부짖더니 이내 조용히 잠들 듯 숨을 거두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 형님의 효심에 감동을 해 호랑이를 어머님의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논을 함께 일구며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메었죠. 가을이 되자 논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벼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르륵 사르륵 기분 좋은 소리를 냈죠. 올해는 유난히 농사가 잘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모두 형님이 애쓰신 덕분이죠. 형제는 추수를 마치고 볏가리를 똑같이 나누어 각자의 논에 쌓아 두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볏가리는 달빛 아래서 마치 황금동산처럼 반짝였어요. 형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어요. 형은 침상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푸른 달빛을 보며 형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동생은 이제 막 살림을 차려 나갈 게 많을 텐데
식구도 늘었으니 쌀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내가 볕가리를 똑같이 나눈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형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내가 잠에서 깰까봐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섰죠. 마을은 적막에 쌓여 있었고 가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적막을 깨우고 있었답니다. 형은 자신의 볕가리에서 볕단 한 짐을 푹 떠서 지게에 짊어졌어요. 바스락, 바스락. 볕단이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낮게 깔렸어요. 형은 혹여나 동생이 할까봐 숨을 죽이며 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볕가리 위에 자신의 볕단을 살며시 올려두었죠.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형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 또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은 모실 식구도 많고 제사도 많으신데 내가 형님이랑 똑같이 벽가리를 나누다니 동생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형님 댁 창고가 더 넉넉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동생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생은 자신의 논으로 달려가 볕단 한 짐을 정성껏 지게에 실었어요. 밤이 스리 내려 논길은 촉촉히 젖어 있었고 달빛은 동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논으로 가 자신의 볕단을 형의 볕가리 위에 조용히 쌓았어요. 형님, 올 겨울은 부디 더 든든하게 보내세요. 동생은 혼잣말을 남기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형제는 각자의 논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 밤새 한 짐을 덜어 동생에게 또 형님에게 주었는데 볕가리는 어제와 똑같이 높이 솟아 있었죠.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분명 내가 볕단을 옮겼거늘. 형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온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서늘해졌고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에 살짝 숨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형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어제는 내가 꿈을 꾼 모양이야. 오늘은 더 든든히 챙겨다 주어야지. 형은 다시 지게를 지고 볕단을 짊어졌어요. 서벅, 서벅. 마른 흙길을 밟는 발소리가 고요한 밤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형은 조심스럽게 논길을 지나 동생의 볕가리에 볕단을 정성껏 쌓아 올렸어요. 이 정도면 우리 아우가 겨울내 든든하겠지? 같은 시각,
동생 또한 다시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형님의 창고가 가득 차야 내 마음이 놓이지. 어제는 내가 너무 적게 가져다 드린 모양이야. 동생은 어제보다 더 크고 묵직하게 볕단을 묶어 지게에 올렸어요. 지게가 어깨를 짓눌러 숨이 조금 가빴지만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동생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슬에 젖은 풀잎이 발목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 동생은 그 정막을 뚫고 형님의 눈에 도착해 볕단을 살며시 내려두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엇갈려 지나갔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로지 상대방의 풍요만을 기도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셋째 날 아침에도 볕가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형제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도 몰래 서로의 창고에 볕단을 가져다 놓았죠. 드디어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아주 크고 밝게 뜬 밤이었죠. 형은 평소보다 더 큰 볕단을 지고 고갯마루를 향해 올라갔어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찰나 저 멀리서 지게를 지고 올라오는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어요.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게에 가득 실린 볕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놀라움과 미안함. 그제야 형제는 왜 볕가리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니, 동생. 네가 이 밤중에 어찌... 형님이야말로 이 무거운 걸 지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어요. 고갯마루에는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달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만남을 환하게 축복해 주었답니다. 동네 까치. 옛날 어느 한 마을 입구에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 꼭대기에는 마을에 터줏대가 민 까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새벽이 찾아와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까치는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 깃털을 고릅니다. 푸드덕 푸드덕. 까만 날개와 하얀 배가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이 났어요. 까치는 마을의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의 아침을 지켜보았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면
까치는 목척을 가다듬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 소리는 잠든 아이들을 깨우는 다정한 자장가 같기도 하고 들판으로 나가는 농부들에게 건네는 응원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구나. 마을 끝자락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의 마당에는 가을이면 주홍빛으로 익어가는 감나무가 있었죠. 할머니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감을 정성껏 따서 말리면서도 나무 꼭대기에 가장 크고 잘 익은 열매 몇 개는 꼭 남겨두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까치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날이 추워지는데 배 굶지 말고 이거라도 먹으렴. 마을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어요. 밤사이 하늘에서는 소리도 없이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았어요. 눈은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까치가 사는 느티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히 쌓여 온 세상을 하얀 소미불처럼 덮어버렸죠. 눈이 내리는 날의 마음은 유독 더 고요합니다. 한방눈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품어 안아버리듯 공기는 적막하고 평온해요. 이런 날 까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깃털을 한껏 부풀려요. 평소보다 2배는 더 통통해진 모습으로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치들은 마치 하얀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숫덩이 같기도 하고 예쁜 털뭉치 같기도 합니다. 푸두둑 파르르 까치가 날개를 한번 털어내면 가지 위에 쌓였던 눈가루가 은가루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져요. 까치는 그 까만 눈동자로 하얀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때 까치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어요. 잎사귀는 모두 떨어지고 앙상해진 감나무 꼭대기. 그곳엔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빨간 감 2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하얀 눈을 모자처럼 쓰고 있는 그 붉은 감은 얼어붙은 겨울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불빛처럼 빛났어요. 까치는 조심스럽게 날아가 감나무 가지에 내려앉았어요. 사각, 사각. 살짝 얼어붙은 감의 겉면을 쪼는 소리가 아주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겨울 공기를 울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달콤한 선물 덕분에 까치의 가슴 속에는 기분 좋은 온기가 차오릅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으셨고 까치들은 보답이라도 하듯 할머니의 지붕 위에서 한참 동안 예쁜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작은 생명과 노년의 여유가 만나는 순간 추운 겨울의 공기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스하게 변했답니다.
마을 굴뚝에선 저녁밥 짓는 연기가 보랏빛 노을 속으로 길게 뻗어나가고 까치는 든든해진 배를 두드리며 다시 느티나무 둥지로 돌아가 포근한 깃털 속에 부리를 묻고 깊은 겨울잠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따라 느티나무 위의 까치가 평소보다 훨씬 더 힘차고 즐겁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까치를 보았어요. 허허, 오늘 까치가 저렇게 울어다닌 걸 보니 정말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봐. 아니나 다를까? 마을 고갯마루 너머로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오랫동안 객지에서 공부하던 할머니의 손주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죠. 까치는 손주의 머리 위를 원을 그리며 비행하더니 할머니의 집 마당까지 길을 안내하듯 앞장서 날아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의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까치는 담장 위에 앉아 그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전한 소식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한 까치는 다시 느티나무 꼭대기로 돌아가 평온하게 노을을 감상했답니다.